네, 오늘은 환율과 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프렌즈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달러 이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는 이제 달러화로 바꿔서 환전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달러화 때문에 이익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수익이 또 감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달러화 추이는 꼭 챙겨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경시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글로벌 증시의 훈풍, 달러 가치의 하락이 좌우한다 해도 이것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근 달러 롱 포지션이 증가해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거 달러화 흐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4월 들어서 한번 보시면요, 뭐 달러 롱 치고 유로 숏 치는 게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예. 그냥 아직도 지금 현재 유로 숏 비중도 높고 달러 롱 비중도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서도 아까 앵커님이 언급을 하시던데, 일단 마켓이 집계하는 그 유로존 3월 그 제조업 PMI 지수가 47.5로 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독일 지표는 더 쇼크였죠. 44.1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잠정치가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4월달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좀 상향이 된다면 유로화가 강세로 가지 않겠나. 예. 이런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주는, 즉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되지만 이머징 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미국 애틀랜타 GDP 나오 보시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부분들은 상당히 달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미국만 좋다 쪽에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이런 분위기들을 좀 연출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 통화들 대부분을 약세로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목요일 날 유로존과 독일의 그 제조업 PMI, 서비스업 서비스업 PMI랑 예. 종합 PMI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그 로이터가 실시한 이코노미스트들 지금 현재 그 설문 결과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48로 한 0.5%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락 추세를 끊는다는 측면에서는 예.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44.1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독일 지표도 한 0.9 정도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의 어떤 시장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1.13대로 올라오는 예.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대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시장 예. 예상치가 떨어진다면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화로 자금이 몰리고 이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 이슈입니다. 지금 예. 그 FX 쪽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중앙은행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강해지면 예. 바로바로 개입을 해서 스위스 그 프랑을 상당히 약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한 1년, 2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도 그렇고 환율 개입 상당히 민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프랑이 강해진 이유를 보면 지금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가 예측금 금리가 마이너스 0.4%입니다. 예. 그러니까 브렉시트하고 좀 유로존 그 제조업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하기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유럽 중앙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0.4%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럽의 시중은행들이 상당한 실적 부담, 즉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 가장 안전하게 예. 그 스위스 프랑이죠. 그러면 환차익으로 스위스 프랑에 투자하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형식이 낫다.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0.75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스위스 프랑이 상당히 강해질 거라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오히려 그 부분은 오히려 스위스 경제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개입을 하고 약세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가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묵인을 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정부도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스위스 프랑을 낮추는 순간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예. 그럼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 대비도 강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예. 그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으면서 환율 개입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달러 인덱스 하락에 좀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중 합의 이제 뭐 거의 실무진에서는 거의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예. 그리고 이제 언제 발표하느냐인데, 물론 뭐 그 부분은 트럼프가 가장 유리한 때, 즉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때 발표를 하겠죠. 일단 여기서 지금 나온 이슈 중에 작년부터 계속 스티브 무누신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미중 환율 투명성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이 어느 정도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스티브 무누신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지 마라라는 어떤 강조였죠. 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한간에는 뭐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프라자합이다 일본에. 예. 그래 제가 봐서 좀 황당한 얘기였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어떤 모종의 어떤 협약에서 시진핑이 해줄 수,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었다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걱정했던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위안화를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 놓고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시진핑이 좀 울며 겨자 먹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을 하는데 어떤 명목상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위안화를 6.72한대까지 초반까지만 유지해준다면 이건 상당히 중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게 아닌가. 반대로 달러가 이머징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일 때 보면 위안화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 한번 제가 마무리하면 그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 목요일에 확실히 유럽과 독일, 그러니까 유로존과 독일의 어떤 그 재적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방향을 정할 것이고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의 훈풍이 다시 돌지 않겠나. 라는 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짧게 질문 드리면은 이제 4월 중순에 환율 보고서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그거는 우리나라의 뭐 원달러나 이런 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130원대잖아요. 오히려 한국의 지금 증시가 중국의 증시가 이제 랠리를 펼칠 때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갈 자금이 다 중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냥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야 니네 환율 개입하지만 하는 순간 만약에 달러원이 만약에 1110원대까지 내려가 준다면 증시는 오히려 호재죠. 그리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유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 오펙 플러스의 증산 논의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뭐 석유 장관도 그렇고 이 증산 논의가 있을 경우 유가 하락이 좀 전망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도저도 못하는 아주 상당한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산했을 때 트럼프 쪽에서 야금야금 다 먹어서 오히려 셰일 업체들이 40달러대 초중반 갔을 때요.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비중이 한 10%대가 넘어가는 게 그 원유 기업들이거든요. 셰일 오일 업체들이 상당히 그 영세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곧 줄도산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증산하면서 유가의 상승폭을 다 먹었고 러시아와 사우디, 특히 사우디가 가장 타격이 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산하면서 어떻게든 올려서 위기는 벗어났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64달러대, 63달러대에서는 좀 이제 우리도 증산해볼 만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6월달 감산 합의까지 가지 않아서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상당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할 거거든요. 지금 원유 가격만 30%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 다만 지금 이제 변수로 트럼프가 뭐 지난번에 트윗에서도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가가 너무 높다. 하지만 뭐 땡큐 얘기하면서 오히려 유가 오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원유 기업들이 로비가 상당합니다. 뭐 유가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는 상당히 트럼프가 꽉 잡고 있거든요. 오히려 유가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풀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이란 같은 경우 5월 지금 제재 강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유가가 쉽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란 정예군이 그거지 않습니까? 혁명수비대. 여기에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이라고
쇼 코넬이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생겼는데 쇼 코넬이, 예. 네. 그 양반이 이제 작년 7월에 트럼프가 트윗으로 로하니 대통령 비난하니까 거기서 너는 내가 상대해준다 했거든요.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보복 같은 느낌이 예. 아닌가. 트럼프는 꼭 항상 뒤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강하게 제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마두로하고 지금 그 과이도 쪽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과이도 쪽에 어떤 지지를 좀 많이 보내요. 근데 사실 팩트는 뭐냐면 과두로 쪽 그 시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 축소됐습니다. 마두로 쪽 오히려 지지하는 시위대가 설친 커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트럼프 쪽에서는 과이도를 약간 버린 느낌이고 예. 그냥 카드로서만 활용하는 거지 과이도가 대통령 될 거라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미국 원유 기업들은 예. 과이도가 대통령을 되는 게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가가 반드시 하락하니까 예.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유가가 풀리면서 원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비아가 지금 최근 엄청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통합정부하고 지금 현재 그 리비아 국민군 간의 대립인데 리비아 국민군 쪽이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게 예. 또 대리전 양상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이 밀어붙이는 쪽인 리비아 국민군이 그 압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부하고 남부 쪽 먹었으니까 이제 서부만 먹으면 되는데 예. 여기서 아마 트럼프가 좀 태클을 가면서 좀 계속 연장만 해준다면 유가는 상당히 좀 하방은 경직돼 있다. 상방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어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1.4%대 올라서 이제 마감은 0.3%대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중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중국 자체 내의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뒷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잘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국 수출액하고 이제 수입액인데 수출액 갑자기 급반등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신 공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내부에서도 돈이 잘 돌고 있고 외국인 자금 잘 들어가고 네. 수출 걱정했는데 잘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장은 뭐 그렇게까지 위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유럽 쪽이 또 안 좋아지기 예. 시작하면 또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중국 증시를 또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한다면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를 매도할 때는 아니다. 예. 오히려 조정받으면 좀 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 그리고 유가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짧게 전망해봤습니다. 고든 프렌즈 이호룡 대표 모시고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